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와 케네디의 운명.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에게 38선을 통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박정희: 그 자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38선을 침투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망타진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북한 사람들의 사기와 정치 성향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식량 소비량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반 산업과 지하 자원에서는 남한보다 우월합니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10만 킬로와트입니다. 남한은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라야 전력 생산량이 103만 킬로와트 수준에 달할 것입니다. 케네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그랬어요. 박정희: 건설비가 너무 비싸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해준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육군과 해군 전력은 남북한이 비슷합니다. 공군은 북한이 남한보다 4배가 강합니다. 러스크: 그 공군력이란 북한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중공과 소련 공군력을 포함한 것입니까? 박정희: 북한만을 가리킵니다. 한국과 일본 주둔 미 공군력을 포함시키면 북한과 대등해집니다. 북한은 지금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고 남한은 낙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만 분단된 국가에서는 경제력이 서로 대등하지 않으면 일방은 다른 여러 부문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런 처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온 이유는 한국군의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뒷받침을 얻기 위한 것이며 경제개혁과 재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성명서의 취지는 그런 원조가 있을 것이라는 뜻인가요? 케네디: 본인은 박 의장과의 사이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본인이 말했습니다만 한국의 안전이 미국의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올해 원조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의장께서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정희: 자유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본인의 소신을 거듭 천명하려고 합니다. 원조를 할 때도 최단 시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나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네디: 본인도 동의합니다. 의회와 국민들도 원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원조를 많이 했는데 낭비된 경우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원조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차관을 제공할 뜻은 있는 모양인데 연미 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위기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타협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자유세계 측에서 베를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를린과 월남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작별해야겠는데 혹시 떠나기 전에 본인이 요청한 원조건에 대해서 기분 좋은 답을 들을 수 없을까요? 케네디: 우리는 실천할 수도 없는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본인에게 그런 기분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의장께서 월남 파병권으로 본인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의장께서는 미국이 우리 모두를 폭파시켜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용기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본인은 의장께서 여기 오신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장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정일권 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에게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케네디는 박정희와 헤어지면서 내일 한 번 더 만나자고 했다. 이것도 예정에 없던 호의였다. 박정희는 케네디와의 1차 회담 때 원조를 요청하면서도 무작정 달라고 하지 않고 자립 의지가 있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박정희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주정신을 강조하고 했었는데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 대하여도 당당하게 손을 벌리려고 했다. 자조정신의 발양에 의한 자립경제의 건설, 자립경제에 뿌리를 둔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통일국가도 독립국가도 될 수 있다는 자조, 자립, 자주, 독립, 통일의 논리는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한 국가 근대화 전략의 철학적 기반이었다. 박정희는 이런 생각을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 작업에 그대로 적용했다.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가장 가난한 마을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정신이 가장 강한 마을을 먼저 지원하여 경쟁을 붙였던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끝낸 박정희 의장은 주미 한국 대사관저로 돌아오자마자 정일관 대사가 박 의장을 위해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해야 했다. 워싱턴 주재 외교관들과 렘리처 합참의장 등 군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박 의장 일행은 도중에 리셉션장을 빠져나와 백악관 근처 블레어하우스로 갔다. 러스크 국무장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박정희는 인사말에서 본인은 미국에 와서 3가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서두를 꺼냈다. 첫째 고통은 미국과 한국의 시간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둘째 고통은 환대가 너무 정중하여 서너 시간씩 부동자세로 서 있자니 허리가 아픕니다. 셋째 고통은 수많은 기자들의 습격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11월 15일도 박정희 의장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오전 8시 정각에 케네디 대통령 군사고문 맥스웰 테일러 대장이 박 의장이 머물고 있던 대사관저로 찾아와 조찬을 함께하면서 한국군의 현 수준 유지와 현대화 문제를 의논했다. 오전 10시 박 의장은 프리먼 농무부 장관을 방문하여 국토 건설 사업과 이를 지원할 미국 잉여 농산물 도입을 의논했다. 오전 11시에 박 의장은 다시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찾아갔다. 여기서는 전날 박 의장이 제의했던 월남 파병이 주로 토의됐다. 이 회담은 점심 식사로까지 이어져 계속됐다. 오후에 박 의장은 하지스 상무장관을 방문했다. 63세의 노인인 하지스 장관은 박정희가 기자들에게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농담부터 했다. 기자들 등살에 불편이 많다고 들었는데 좋은 예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검정 고양이 소상을 하나 꺼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걸 들을 테니 기자들을 만나거든 이놈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자들은 말썽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박 의장은 선물로 받은 검정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박 의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하지스 장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오후 4시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다. 박 의장은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해외 차관의 형태로 특별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케네디는 박정희가 제의했던 한국군의 월남 파병권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월남에 대한 우리의 원조는 당분간 경제적 지원, 그리고 장비 통신 같은 부분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원조가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는 월남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는가, 자유를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만약 월남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자기 몫을 다한다면 박 의장이 제안한 것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박 의장의 월남 파병 제의에 대해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 2년 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한 달 전에 일어난 고딘 디엠 월남 대통령에 대한 군부 쿠데타와 이후의 정치 불안이 미국을 수렁으로 끌어들인다. 고딘 디엠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월남 군부의 쿠데타 모의를 알면서 지원했던 미국은 고딘 디엠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월남 지도자를 끝내 발굴하지 못하고 월남 정부를 대신하여 공산 게릴라와의 전쟁을 떠맡게 된다. 이때 비로소 박정희의 월남 파병 제의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박정희에게 다음날로 예정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에 대해서 충고한다. 기자들은 통상 그랬던 것보다는 아마도 박 의장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군요. 네루 총리도 곤란을 겪었고 후르시초프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스탈린에 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방문 일정은 중단할 뻔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은 1951년에 잠시 한국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에 박 의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바람에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케네디의 방한을 초청했고 그는 동북아시아로 가는 기회가 있으면 꼭 들르겠다고 했다. 케네디는 박 의장의 승용차까지 따라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케네디가 박정희보다 6달 먼저 태어나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16년 간격으로 현직에 있을 때 암살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도 같은 운명이었다. 박 의장은 국무부 건물 안에 있는 국제개발처에 들러 해밀턴 처장이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했다가 한국 대사관저로 돌아왔다. 저녁 7시부터 한국 대사관저에서는 박 의장이 미국 요인들을 초청한 만찬회가 열렸다. 러스크 국무장관, 하지스 상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메카나기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5.16때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했던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이 참석했다. 만찬이 끝난 뒤 응접실에서는 한국 대사관 무관 안광호 준장의 딸 정숙 양이 한국 고전무용을 선보였다. 다음날 박정희 의장은 대사관저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로스토 박사를 맞아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출신인 로스토 박사는 후진국 개발론에 밝은 사람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다. 박 의장과 함께 배석한 천병규 재무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정일권 대사는 로스토 박사와 2시간이나 이야기했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들이 시험을 치는 기분으로 가는 곳이 내셔널 프레스클럽이다. 미국 기자협회인 이곳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질문을 받는데 자유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는 후르시초프 같은 독재자들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내셔널 프레스 빌딩 13층에 있는 회견장에 박 의장이 도착한 것은 정오. 존 코스크로브 회장은 박 의장을 안내하면서 우선 방명록에 서명하도록 했다. 박 의장이 1961년 11월 16일이라 쓰는 것을 보고 코스크로브 회장은 오늘이 바로 혁명이 일어난 지 6달 되는 날이군요 라고 했다. 박 의장이 빙그레 웃자 그는 또 웃으시는군요. 의장께서는 웃음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군요 라고 했다. 박 의장은 웃기만 했다.